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00년대의 프랑스와 독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전 세계에 두루 식민지를 가진 제국이었어요. 항상 제국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1871년까지 프랑스는 한 번의 왕정, 그리고 두 번의 제정, 세 번의 공화정을 거친 나라예요. 프랑스 제국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불안정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789년까지 프랑스는 부르봉 왕조의 국왕들이 대를 이어서 다스리던 군주정이었어요. 왕이 있던 나라였어요. 그 국왕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으로부터 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막 다스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미국처럼 프랑스도 공화국이 되기를 바랬어요. 자기들 손으로 지도자를 뽑고 싶었어요. 1789년에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귀족과 국왕이 처형을 당하고요. 처음으로 공화국이 되었어요. 이때 사회는요, 엄청난 불안에 휩싸였는데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자기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손으로 왕관을 씌웠어요. 최초의 프랑스의 공화국은요, 막을 내리고 나폴레옹은 아무의 저항도 받지 않은 채 황제가 되었고 드디어 최초의 프랑스 제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나폴레옹 이후에 부르봉 왕조 출신의 두 명의 국왕이 다시 권좌에 앉긴 했어요. 샤를 10세라는 사람은요, 예전에 군주국 시절의 방식으로 프랑스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1830년도 7월 27일서부터 29일까지 사흘 만에 일어난 전쟁인데 영광의 3일간이라고 불리어요. 샤를 10세는요, 황급히 영국으로 도망을 쳤고 이 7월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다음의 국가 지도자가 누가 되면 좋을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시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의견을 대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퀴스 드 라파예트라는 사람이었어요. 라파예트는 미국의 식민지들이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했을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프랑스가 영국처럼 입헌 군주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무척 많았어요. 이 입헌 군주국은요, 국왕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국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된 법에 따라서 나랏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한 나라예요. 라파에트라는 이 사람은 혁명을 끝내기 위해서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왕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골라서 왕좌에 앉히자고 설득을 했는데요. 혁명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새로운 국왕이 되었어요. 루이 필리프는 애초에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 국왕이라고 불리었는데요. 모든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국왕이었어요. 루이 필리프는 7월 왕정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7월 혁명으로 탄생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루이 필리프가 국왕의 자리에 앉은 지 18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파리에서 거대한 집회를 열었어요. 시민 국왕을 내쫓아 버리고 다시 공화정을 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거대한 군중들을 보고 겁을 먹은 루이 필리프는요, 군중에게 스스로 해산하라고 명령을 했다가 말을 듣지 않자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파리의 군중들은 격분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의 국왕이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고 용서할 수 없어 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요, 궁궐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순번을 정해놓고 국왕의 왕좌에 앉아서 다시는 루이 필리프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했어요. 결국에는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도망쳐 버렸죠. 그때가 바로 1848년이었어요. 프랑스의 시민 국왕은요, 도망쳐 버리고 7월의 왕정도 막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다시 제2공화정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제2공화정의 지도자들은요, 우선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헌법과 모든 것이 비슷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의회를 구성해서 법률을 만드는 그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요,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보니까 샤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최초의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좀 못마땅했는데요. 표를 더 많이 얻고 뽑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루이 나폴레옹은 의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회도 나폴레옹이 원하는 대로 돈을 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851년 12월에 나폴레옹은요,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 70명을 체포하고 새로운 헌법을 선포해버렸어요. 그 헌법을 만드는데 직접 참가를 했는데요. 의회의 권력을 빼앗아서 대통령에게 쥐어주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파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세게 반발했어요. 그러자 루이 나폴레옹은요, 군대를 보내서 수천 명을 체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1년 후에 자신은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되었노라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2공화정이 4년 만에 끝이 나고요. 제2제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황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이 황제가 되었는데 황제다운 풍모가 아니었어요. 키가 매우 작았고 아내 곁에서는요, 마치 꼬마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외모야 어떻든 간에 나폴레옹 3세는 황제답게 처신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빅토리아 여왕에게는요, 영국이 러시아와 함께 크림 전쟁에서 싸우는데 프랑스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크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동쪽의 프로이센에 가서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프랑스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선전포고를 했는데 프랑스 군대는요, 미처 전투 채비를 갖추기도 전에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로 폭풍처럼 진격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나폴레옹 3세는요, 10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프로이센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프랑스 시민들은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드디어 다시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2제정이 끝나고 제3공화정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1870년에 프랑스에서는요, 제3공화국이 들어서고 그 지도자들이 프로이센과 화평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프로이센은 병이 들어 골골대고 있었던 나폴레옹의 3세를 석방해 주었어요. 나폴레옹 3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공화국을 유지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어가려던 그때에 프로이센은요, 왕국이 되려는 참이었어요. 프로이센은 독일의 여러 주 중에 한 주일 뿐이었어요. 1870년대에는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지 프랑스 동쪽에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는 38개의 주가 있을 뿐이고요. 그들은 느슨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프로이센은 독일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날 1847년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턱이 유난히 각이진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프로이센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이 사람은요, 프로이센을 독일 연방을 이끈 주요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15년 동안 프로이센의 정부에서 일을 했고 독일 연방을 이끌고 프로이센의 강력한 군대가 독일 연방을 지키는 단일 국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프로이센의 왕은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861년도에 죽고 동생인 빌헬름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빌헬름은요,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임명을 했어요.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이 독일 연방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특히 전쟁이라는 전쟁은 언제든지 치를 태세였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철혈재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요. 비스마르크는요, 프로이센에서 국왕보다 더 강하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빌헬름 왕은 점잖고 사리 분별력이 뛰어났지만 비스마르크만큼 대담하지는 못했거든요. 비스마르크는요, 오스트리아주와 합세를 해서 덴마크를 공격을 했고 그 남부의 일부를 점령해버렸어요. 그 후에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해버리고 또 그 후에는 프랑스를 공격해서 다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승리를 거두자 이제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독일의 4개의 주가요, 북독일 연합에 합세했어요. 전쟁, 그러니까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1871년에 비스마르크는요, 프로이센의 빌헬름 국왕을 독일 황제로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프로이센은 독일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가 되었어요. 이 제국을 제2제국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독일 사람들은 자신을 신성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고 자처를 했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제1제국으로 불렀기 때문에 프로이센은 제2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제2제국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빌헬름 황제가 아니라 바로 비스마르크였어요. 비스마르크가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요, 프로이센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이었어요. 독일의 다른 나라들은 예술, 과학, 학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프로이센 귀족들은 입만 열면 전쟁 이야기를 했고요. 나라 돈의 6분의 5를 그 전쟁에 써버렸어요. 독일 제국은 날이 갈수록 프로이센처럼 변해갔어요. 빌헬름 황제의 아들이면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맞사위였던 프리드리히는 독일의 여러 주들이 프로이센의 강력한 위력에 압도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심란해졌어요. 아버지 황제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리드리히가 황제가 되었는데요. 100일을 못 넘기고 무슨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프리드리히의 아들 빌헬름이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되었는데 매우 난폭하고 싸움을 즐기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영토를 넓히고 전 세계 곳곳에다가 식민지를 세우고 거대하고 막대한 함대를 가진 영국 해군보다 더 강한 해군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황제가 된 지 2년 후에 비스마르크를요, 강제로 물러나게 했어요. 이제 제2제국은요, 전쟁과 파괴의 길로 들어섰어요. 독일 제2제국의 몰락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